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두 번째 방송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조회 숫자는 그렇게 높지 않네요. 지금 저희는 증권사 측에서 한 2만 정도 나오면 대박일 것이다. 그렇죠. 라고 그래서 그래도 샘 오칠이 연예인도 나오고 하는데 20만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지금 2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네요. 아니 저희 경불진 애청자 분들만 해도 하루에 5만에서 8만. 근데 그분들이 저희 팟빵을 통해서 아니면 파티를 통해서 오디오로만 들으시니까 유튜브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리고 유튜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봐야 이게 카운트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박 PD 잘생긴 것만 확인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되도록이면 끝까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조회수가 좀 나와야지 이 방송도 계속 저희의 기조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다가는 유한타증권에서 하자는 대로 저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종목 뽑기 이런 거 하자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저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프레이저님. 댓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네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예전에 박 PD님이 TVN에 나왔을 때보다 더 영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 PD가 TVN에 꿀가당이란 프로그램에 나갔었잖아요. 그때도 되게 잘생기게 나왔는데 더 영해졌대요. 좋겠네요. 요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입던 옷을 살짝 입고 나왔어요. 그랬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외모로만 보면 아재 개그가 아니라 젊은 개그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리고요. 방송을 한 스튜디오가 이번에 옮긴 양재동에 있는 카페인가 봅니다. 그리고 두 PD님이 쓰신 책도 홍보하시고 카페도 홍보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원고를 가지고 계시긴 한데 원고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방송 진행하는 모습이 역시 전문가라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극찬까지 해주시고요. 저희가 원고 안 보고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 어색한 것 같아. 그렇군요. 아무튼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계속 기대도 해주시고요. 공유 이렇게 프레이저님도 패친 친구분들이 한 2만 명은 되시지 않을까요? 그분들한테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먼빌님이신데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를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두 PD님들의 반가운 목소리를 얼굴과 함께 볼 수 있어 좋았네요. 아직 1화까지만 봤는데 주식을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주식을 투자하려면 정말 가치 있는 좋은 기업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주식시장이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투기 장세인데 그 흐름에 쏠리지 않고 주식에 대해 알지 못했던 역사적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을 수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의 이런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도 좀 힘이 나는 것 같네요. 혹시나 요즘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왜 돈 벌 수 있는 얘기는 안 해주냐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안 계셨죠? 그럼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그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하. 김민영님, 이정현님, 테리웁스님, 블루밍 컴퍼니님, 언제나 아침은 숙취님, 장재영님, 김태균님, 선관성님, 겨울빛님, 정신희님, 프레이저님. 프레이저님. 방금 그 프레이저님이 후원도 또 해주셨네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강덕현님, 그리고 청취료님. 아, 청취료예요? 이분은 아이디 대신에 그냥 청취료라고 써주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분도요, 후원자님이세요. 아, 그렇군요. 후원자, 요렇게 이름을 보내주셨고요. 또 명동섭님. 아, 이렇게 11월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아우, 진짜 이 고마움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후원해 주신 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짜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용기가 필요한 곳이 또 있죠. 본 걸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할 말을 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용기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겪었던 한 공익 제보자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에 용기가 필요 없는 사회를 위해 공익 제보자를 응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벌써 동참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동참할 예정이고요. 그러려면 책이 또 많이 팔려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아쉬운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요? 대출 기간이 길수록 2년간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납니다. 아하. 금융위는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습니다. 12사 가계부채 동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 DTI,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의 세부 내용, 즉 계산 방식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기존 DTI에 따라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만, 그리고 기존 대출은 이자만 부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 DTI 도입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혀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하.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나는 거죠. 거치 기간은 대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갚는 일시 상환은 대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서 DTI를 산정합니다. 새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중도금 이주비 대출이 없을 경우 이를 25년으로 나눈 뒤에 차주의 부채에 포함시켜서 DTI를 계산합니다. 아, 그렇군요. 차주의 연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역시 까다로워지는데요.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최근 2년간의 증빙 소득을 확인합니다. 2년 소득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에 페널티가 부과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실소유자도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은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의무가 없습니다. 아하. 또 이사 목적 등의 일시적인 담보대출 2개 보유자에게는 신 DTI가 완화돼서 적용이 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런데 뭐 이렇게 대출을 쪼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주택 공급도 좀 늘려야 하지 않을까, 이런 지적도 나올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요,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서 공공임대 66만 호를 포함해서 주택 100만 호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어허. 생애 단계별, 소득 수준별, 수요자 맞춤형 지원,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주거복지 과제 실천을 위한 기반 구축을 기본 방향으로 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한 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죠?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해서 방금 말씀드린 공공임대 65만 호, 그리고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20만 호, 그리고 공공분양 15만 호, 총 100만 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어허. 안정적인 주택 공급을 위해서 이미 확보한 공공택지 외에도 공공주택지구를 신규 개발해서 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실거주 위주로 바꾸려는 정부의 움직임, 노력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이 신 DTI가 사실 타깃은 다주택자란 말이죠. 속된 말로 갭투자 하시는 분들, 과연 이 갭투자 하시는 분들과 정부의 실거주 위주의 다방면의 노력, 계속되는 싸움 지켜봐야죠. 지켜봐야죠. 누가 이길까요? 그건 알 수 없죠.
아이 저는 정부 쪽에 500원 걸게요. 에이, 뭐야. 5만 원. 5만 원까지 걸 용의가 있습니다. 다음은요,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여러 번 얘기했던 것 중에 민주정부와 경제를 그렇게 강조하는 보수정부 중에 경제 성장률만 놓고 따졌을 때 어디가 더 높으냐? 과거에 보면 역사적으로 민주정부가 더 높다는 얘기를 여러 번 드렸잖아요. 네. 그거를 또 증명하는 통계 자료가 나왔어요. 뭐냐면요, 우리 경제가요 3분기에 올 3분기입니다. 예상을 넘는 고성장세를 보이면서요 OECD 회원국 중에 최상위권을 기록했대요. 3분기가 언제입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민주정부 때 얘기 아닙니까? 네. 민주정부가 바뀌자마자 이렇게 고성장세, 그것도 OECD 회원국 중 최상위권의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이 내용은요, OECD가 오늘 발표했는데요. 회원국 성장률, 이게 전분기 대비입니다. 그 OECD 회원국의 성장률 평균은요, 1분기에 0.5%에서 2분기에는 0.8% 이렇게 조금 올라갔다가 3분기에 0.6%로 다시 떨어졌대요. 글로벌 경기 회복세로 OECD 회원국들도 꾸준히 성장은 하고 있지만 성장폭 자체가 2분기보다 3분기에 소폭 축소된 셈인 거죠. 근데 회원국별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고 합니다. 3분기 성장률이 집계된 22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요 1.4% 성장을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요 라트비아라고 아시죠? 네. 예전에 구소련에 있었던 그 나라, 이 라트비아가 기록한 1.5% 다음 우리나라가 2위라는 거예요. 오. 근데 라트비아가요 OECD에 가입한 게 지난해래. 이런 점을 감안하면 라트비아는 논외로 생각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그러면 우리나라가 사실상 OECD 회원국 중 3분기 경제 성장률 당당히 1위. 어허. 아니 전 정권 때는 1위 많이 했지만 이렇게 좋은 점에서는 1위 한 번도 못 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리고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핀란드, 폴란드가 1.1%, 그리고 이스라엘이 1%. 요런 나라들만 3분기에 1%대 성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다른 나라들 봤더니만요, 독일, 스페인, 헝가리, 슬로바키아는 0.8%에 그쳤고요. 미국도 경제가 엄청 좋아졌다고 했죠. 네. 그런데도 0.7%. 노르웨이도 0.7%. 오스트리아도 0.6%. 이것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 이웃나라, 여기가 가장 관심 있죠. 일본 어떠냐? 0.3%에 그쳤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멕시코나 덴마크, 여기는요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대요. 전 세계 경제가 다 좋았던 건 아니란 얘기인 거죠. 네. 특히나 우리나라가 요번에 OECD에서 사실상 1위, 기록상으론 2위 기록한 것은요, 이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한 것은요, 2010년 1분기 이후 처음이래요. 이때 2010년 1분기 때는 우리나라가 2.2% 기록했는데 당시에는 스웨덴이 2.4%, 우리나라보다 좀 높았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2위를 기록했는데 우리가 거의 7년 만에 다시 2위 자리에 올라갔다는 얘기인 거죠. 아니 그러면 우리나라가 성장률 1위를 기록했을 때도 있었을까 봤더니만요, 많이 가요. 2009년 3분기, 이때 우리나라가 2.8%를 기록해가지고요, OECD 회원국 평균이 0.5%였거든요. 5배가 넘는 고성장을 기록했었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아무튼 우리나라가 3분기에 왜 이렇게 성장률이 높아졌을까? 저희가 여러 번 얘기해 드렸겠지만 수출이 기대치를 넘어서는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덕분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3분기 수출이요 전기 대비 6.1%나 늘어났대요. 그래서 2011년 1분기 이후 6년 만에 최고치. 근데 전 정권에서는 10몇 개월 이상 수출이 감소했었죠. 네. 근데 정권 바뀌니까 갑자기 수출도 늘어나요. 진짜 놀라운 일이죠. 진짜 이것만 봐도 전 정권에서 얼마나 경제적으로 악영향을 많이 끼쳤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단순히 경제 성장률만 가지고 그 정권의 평가를 하기에는 좀 부족함이 있지만, 그런데 이런 평가는 보수 쪽에서 많이 해왔잖아요. 그렇죠. 보수 쪽에서 이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지가 참 궁금합니다. 아무튼 전문가들은 벌써 이런 평가를 하고 있대요. 우리나라가 3년 만에 연간 성장률 3% 복귀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잖아요. 이것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OECD 내에서도요,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 모범국, 이걸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현대경제연구원의 주원 경제연구원 실장은 이렇게 평가를 하세요. 우리나라는 성장에서 수출 기여도가 높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회복될 때는 수출이 확 올라가면서 성장률이 더 높아지는 구조다. 한국의 경제 잠재 성장률이 2%대 후반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올해와 내년 3% 성장을 할 경우 중속 성장이 돌아왔다, 이렇게 봐도 된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수구보수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경제 성장률 계속 깎일 것이다. 성장을 강조해도 시원치 않은 판에 소득주도 성장? 이게 가당키나 하겠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벌써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수 쪽의 보스가 문제였구만. 아재 개그네요. 다음 소식입니다. 저희가 특히 제가 매일 아쉬워하고 있어요. 이혁준 대표와의 비트코인 브리핑이 끝날 때마다 제가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다음에 만날 때는 또 $1,000, $2,000 이상 올라갈 것인데 그래도 여윳돈으로 사시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 두 분은 여윳돈으로 사야죠 그러잖아. 항상 투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원래 개미들은요 100번 투자했었을 때 95번은 벌 수가 있대요. 근데 5번에서 깨질 때 왕창 깨지기 때문에 파산하는 겁니다. 참 이게 언제 들어가고 나오느냐의 문제긴 한데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저는. 뭘 이걸 또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요 비트코인 가치가 이제 1비트코인당 $9,000,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1,000만 원이죠. 장난 아니군요. $9,000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트코인에 처음 주목했던 게 저희 방송에서요 1년 반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는 $2,000에서 $3,000에 불과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때 저희 방송을 처음 듣고 아마 이 비트코인을 사신 분들은 떼부자가 됐을 것 같은데 몇 분이나 사셨는지는 모르겠어요. 27일 블룸버그에 따르면 뉴욕 기준 비트코인 가격이 $9,518까지 올라선 후에 소폭 조정이 됐습니다. 비트코인은 1비트코인당 $8,000를 넘어선 지 일주일도 안 돼서 $9,000를 넘어선 것이죠. 올 들어서만요 상승세가 무려 850%. 와. 거품이라는 경고 속에서도 주류 투자자의 관심을 끌면서 가치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의 주요 인물에서부터 벤처 투자자까지 상당수의 투자자가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이를 비웃듯이 2주 만에 40%가 올랐습니다. 왜 이렇게 오르는 거래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개인 투자자가 이 상승세를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비스포크 투자그룹에 따르면 세계 최대 거래소로 꼽히는 코인베이스의 코인 보유 계정이 1,300만 개로 1년 새 3배가 늘었다는 게 근거입니다. 그렇군요. 비트코인의 급등으로 대규모 투자자의 전망도 예측 불허가 됐어요. 암호화폐 투자를 위해 $5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 헤지펀드 매니저 마이크 노보그레츠는 올 연말 이내에 $10,000,000에 달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고요. 펀드스타트 연구소장 토머스 리는 내년 중반 $11,500로 예상치를 상향했어요. 코인마켓 갭 .com 홈페이지에 따르면 현재 암호화폐의 시가총액은 $2,900억, 약 315조 원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비트코인에 또 호재가 전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부터 비트코인이 선물 거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 거래가 주류 시장에 들어왔다 이렇게 해석을 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자세한 얘기는 또 이혁준 대표에게 여쭤보긴 하겠지만 결말은 또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항상 투자는 신중하게. 안타깝네.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어제 주말이라 가족들이랑 재미난 곳을 다녀왔는데요. 그 이야기를 살짝 얘기 드릴까 합니다. 뭐냐면요, 제가 너무나 놀랐어요. 보통 여러분들 미술관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미술관조차 가보시지 못하신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아요. 상당수죠. 그렇죠. 왜 안 가냐 물어보면 미술관 꼭 그림 보러 못하러 가냐, 너무 지루하지 않느냐, 보통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보다는 입장료가 비싸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 갔었던 곳은요, 서울의 어린이회관 안에 있는 다빈치 뮤지엄에 다녀왔는데요. 여기서 어떤 미술 전시회를 하고 있냐면요, 모네 빛을 그리다 2. 모네란 이름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화가잖아요. 그렇죠. 그 미술사에 꼭 빠지지 않고 나오시는 분이죠. 모네도 있고 마네도 있잖아요. 그거 되게 헷갈려요. 이분이 그렇게 모내기를 잘한다면서요. 모내기 그림은 없습니다. 그래요? 아무튼요, 요 전시회가 왜 소개를 드릴 만큼 재밌냐면요, 보통 깔끔한 전시장에 은은한 조명 아래 멋진 액자, 여기 안에 갇힌 그림을 그냥 조용히 보는 게 일반적인 미술관 관람 방법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모네 빛을 그리다 2는요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액자가 거의 없습니다. 액자 대신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뭐 PC용 모니터나 이런 게 아니라요 엄청 큰 거 한 200인치 300인치 사람이 몇 사람이 들어가도 될 만큼의 엄청난 그런 디스플레이에 뭐가 나오냐면요 모네의 작품을요 컨버전스 아트로 재탄생시켜가지고요 살아있는 듯하게 미술 작품이 살아있는 듯하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컨버전스 아트가 뭐예요? 이게 예전에 백남준 화백의 TV 아트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 모니터 안에 예술을 보여주는 거죠. 예. 근데 작은 모니터가 아니라 엄청나게 큰 모니터 안에. 예. 그래가지고요, 이 전시회는요, 모니터 숫자가 한 20개, 30개가 넘어요. 재미난 것은요, 한 곳에는요, 하늘에도 달려있어. 그래서 누워서도 그거를 감상할 수가 있어요. 어떤 걸 감상할 수가 있느냐? 모네 그림 하면요, 지베르니의 정원, 뭐 이런 그림이 가장 많이 회자가 되거든요. 이런 그림을요, 이 디지털로 다시 그려가지고 그거를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 새도 날아다니고 새도 날아다니고 낙엽도 떨어지고 태양도 떠오르고 이런 장면들이 그대로 보입니다. 그래서요 내가 마치 그 그림 속에 들어간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정도로 되게 인상적이에요. 특히 내 자신이 직접 모네가 돼서 모네가 된 듯한 체험도 가능합니다. 그림 속에서도 가능하고요. 여기에는 VR 요즘 뜨고 있는 거 있죠. 그런 가상현실 체험도 가능한 공간을 마련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이 모네는요.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중에 한 분이죠. 그래요? 가장 좋아하는 건 아니고 몇 번째 손가락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모내기를 잘하니까 한국인들이 좋아하지. 그래서 그런가요? 그리고 마네도 그래요. 김밥을 너무 잘 말아서 마네도 되게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미술계에서 일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준이 이것밖에 안 돼서. 폭탄이었나? 폭탄을 잘 말아서 마네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가요? 아무튼요, 요 모네 빛을 그리다가 두 번째라고 했잖아요. 2를 붙여놨는데 그 첫 번째는 한 2년 전에 열렸었는데 그때 관람객 숫자가 30만 명이 넘었다고 해요. 이야. 근데 요번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관람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보러 갔더니만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미술 전시회가 30만 명이면 이건 초대박인데 진짜. 그러니까요. 여기에서 제가 또 첨언을 하자면 이 미술관을 왜 가게 됐느냐? 저희 문자당 대표님, 정우희 대표님 나오시잖아요. 네. 얼마 전에 추석 때 이벤트를 하셨어요. 그때는 어떤 물건을 사도 전시회 표를 2장씩 보내주셨거든요. 예. 그때 고기를 샀었는데 예. 진짜 표가 나중에 따로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표를 가지고 가가지고 봤는데 가족들 몇 쌍것만 표를 다시 끊고 그래서 봤더니 저렴하게 아주 재미난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죠. 저는 그 전주에 작두콩차 샀는데 네. 몰랐네요. 그러니까 항상 사이트에 잘 들어가서 이벤트 언제 하나 이거 꼼꼼히 살피셔야 돼요. 네. 아무튼요, 저는 이번 전시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미술관은 너무 지루하다, 고루하다. 이런 생각이 저 스스로도 하고 있었는데 완전히 그런 고정관념이 깨졌던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요. 어머니도 모시고 왔는데 어머니도 이런 미술 전시회 진짜 거의 처음 보시는 거였거든요. 너무 재밌어 하세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모네의 그림이 변하는 모습을 한 20-30분 이상 지켜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애들도 너무나 좋아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이 전시회가 아마 내년까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서울에서 하니까 뭐 서울까지 올라오란 얘기냐? 이렇게 항의하시는 애청자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요 모네 전시회와 비슷한 전시회가 경주에서도 열린대요. 네. 우리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회사긴 한데 이렇게 얘기하면 좀 안 되려나요? 한국수력원자원의 경주 본사 홍보 전시관에서요. 내년 1월 6일까지 컨버전스 아트 빛의 초대점 열정과 광기의 화가 반고 이런 특별 전시회를 한다고 해요. 아까 모네 전시회랑 비슷하게 디지털 아트를 보여준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시회는 아까 고호 특별 전시잖아요. 고호 작품이 가장 많고요. 그 이외에 모네 작품도 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르누아르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김밥 잘 마는 마네 작품도 있대요. 다 있잖아. 모네, 마네.
그래서 인상주의 거장의 작품을 디지털로 아주 재밌게 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요것도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 PD님 되게 취미가 고상해졌어요. 이런 데도 가시고. 제가 원래 좀 고상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도 엄청 취미가 고상하시잖아요. 저희 애청자분들 중에 벌써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박 PD도 빨리 갔다 오셔야죠. 김밥만 말지 마시고요. 저도 이번 주말에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재 개그로 못 받아치네요. 없어.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계좌 후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힘을 보태주세요. 계좌 정보는 경제브리핑 팟빵 공지 코너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런 거 하자고 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요. 애청자 여러분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항상 저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는 분이시죠? 프레이저님. 댓글을 이렇게 남겨놓으셨네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영상 잘 보았습니다. 예전에 박 PD님이 TVN에 나왔을 때보다 더 영해지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박 PD가 TVN에 꿀가당이란 프로그램에 나갔었잖아요. 그때도 되게 잘생기게 나왔는데 더 영해졌대요. 좋겠네요. 요때 제가 학교 다닐 때 입던 옷을 살짝 입고 나왔어요. 그랬었나요? 아무튼 이렇게 써놓으셨어요. 외모로만 보면 아재 개그가 아니라 젊은 개그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그리고요. 방송을 한 스튜디오가 이번에 옮긴 양재동에 있는 카페인가 봅니다. 그리고 두 PD님이 쓰신 책도 홍보하시고 카페도 홍보하시는 것 같네요. 맞습니다. 제대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원고를 가지고 계시긴 한데 원고를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방송 진행하는 모습이 역시 전문가라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극찬까지 해주시고요. 저희가 원고 안 보고 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 어색한 것 같아. 그렇군요. 아무튼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계속 기대도 해주시고요. 공유 이렇게 프레이저님도 패친 친구분들이 한 2만 명은 되시지 않을까요? 그분들한테 많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휴먼빌님이신데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를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두 PD님들의 반가운 목소리 방식이 담겼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제까지 금융회사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줄 때 기존 DTI에 따라서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만 그리고 기존 대출은 이자만 부채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신 DTI 도입에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부채로 잡혀서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아하. 같은 액수의 돈을 빌리더라도 대출 기간이 길수록 연간 부담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그만큼 대출 가능 금액은 늘어나는 거죠. 거치 기간은 대출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대출 원금을 만기에 몰아갚는 일시 상환은 대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0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또 다주택자는 두 번째 신규 주택담보대출부터 만기를 15년으로 제한해서 DTI를 산정합니다. 새로 담보대출을 받을 때 기존 중도금 이주비 대출이 없을 경우 이를 25년으로 나눈 뒤에 차주의 부채에 포함시켜서 DTI를 계산합니다. 그렇군요. 차주의 연간 소득을 산정하는 방식 역시 까다로워지는데요. 1년치 소득만 확인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서 최근 2년간의 증빙소득을 확인합니다. 2년 소득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면 대출에 페널티가 부과될 수가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면 실소유자도 대출 받기가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닐까요? 그런 건 아닙니다. 다행히도 청년층 그리고 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은요 2년간 증빙소득 확인 은혜 주셨고요. 또 명동섭님 이렇게 11월에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진짜 이 고마움을 저희가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후원해 주신 거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진짜 좋은 방송 만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뿐만 아니라 또 용기가 필요한 곳이 또 있죠. 본 걸 외면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할 말을 하는데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용기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실적 어려움을 겪었던 한 공익 제보자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울립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에 용기가 필요 없는 사회를 위해 공익 제보자를 응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에 함께 동참해주세요. 뭐 늘 하는 얘기지만 저희는 벌써 동참을 했잖아요. 네. 앞으로도 계속 동참할 예정이고요. 그러려면 책이 또 많이 팔려야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너무 아쉬운 소리만 하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네요. 뭐 시간이 해결해 주겠죠.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내년부터 다주택자들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요? 대출 기간이 길수록 2년간의 소득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시할수록 대출 가능 금액이 늘어납니다. 아하. 금융위는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을 26일 발표했습니다. 12사 가계부채 동합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신 DTI, 그러니까 총부채 상환 비율, 그리고 DSR,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의 세부 내용, 즉 계산 소리를 얼굴과 함께 볼 수 있어 좋았네요. 아직 1화까지만 봤는데 주식을 투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려는 방향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주식을 투자하려면 정말 가치 있는 좋은 기업에 장기적으로 분산 투자를 하라는 긍정적인 결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요즘 주식시장이 돈 놓고 돈 먹기 식의 투기 장세인데 그 흐름에 쏠리지 않고 주식에 대해 알지 못했던 역사적 비하인드 스토리까지 들을 수 있어서 재밌게 봤습니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저희의 이런 생각에 많이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도 좀 힘이 나는 것 같네요. 혹시나 요즘 돈 놓고 돈 먹기인데 왜 돈 벌 수 있는 얘기는 안 해주냐, 이렇게 비난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안 계셨죠? 그럼요. 그리고 여전히 저희가 그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다 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전히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 또 저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와하. 김민영님, 이정현님, 테리웁스님, 블루밍 컴퍼니님, 언제나 아침은 숙취님, 장재영님, 김태균님, 선관성님, 겨울빛님, 정신희님, 프레이저님. 방금 그 프레이저님이 후원도 또 해주셨네요. 아이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강덕현님, 그리고 청취료님. 청취료예요? 이분은 아이디 대신에 그냥 청취료라고 써주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그 다음 분도요, 후원자님이세요. 그렇군요. 후원자, 요렇게 이름을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11월 27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에 애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어서와 주식은 처음이지 두 번째 방송이 올라왔거든요. 그렇죠. 예, 유튜브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플레이가 되고 있는데 조회 숫자는 그렇게 높지 않네요. 지금 저희는 증권사 측에서 한 2만 정도 나오면 대박일 것이다. 그렇죠. 라고 그래서 그래도 샘 오칠이 연예인도 나오고 하는데 20만은 나오지 않을까요? 그랬는데 지금 2천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참 부끄럽네요. 저희 경불진 애청자 분들만 해도 하루에 5만에서 8만. 근데 그분들이 저희 팟빵을 통해서 아니면 파티를 통해서 오디오로만 들으시니까 유튜브엔 별로 관심이 없으신가 봐요. 그리고 유튜브는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봐야 이게 카운트로 인정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중간에 박 PD 잘생긴 것만 확인하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 되도록이면 끝까지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조회수가 좀 나와야지 이 방송도 계속 저희의 기조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러다가는 유한타증권에서 하자는 대로 저희가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되면 종목 뽑기